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임기 주택가격 하락 안정세가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2년 만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20여 개 질문에 100분 동안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쇄신 권한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주기로 결정하면서 조만간 새로운 선대위 구성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이재명 후보는 조속히 쇄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영입돼 중도 지지층 확대에 나섭니다. 유치원을 포함해 학교에서는 모든 학년이 매일 학교에 가는 등교 수업이 오늘부터 수도권으로도 확대됩니다. 수도권 학교의 97%가량이 전면 등교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토요일까지 닷새 동안 3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어제 일요일 하루 동안도 3천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실종설이 제기됐던 테니스 스타 펑샤이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30분 동안 영상통화를 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펑샤이는 현재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고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백인 청소년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미국 사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반발하는 시위도 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들여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저녁 2년 만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20여 개 질문에 100분 동안 답했습니다. 대선을 비롯한 민감한 현안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부동산, 청년 실업, 그리고 코로나 방역 등 어제 다뤄진 주요 내용들 서효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민 300명과 100분 동안 진행된 대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확진자 수가 닷새째 3천 명을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하고 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죠. 한 5천 명 또는 1만 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죠. 다만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돌파 감염에 대해서는 3차 접종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감염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년 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 있다고 장담했던 문 대통령.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대화에선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사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마련되고 시행되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다음 정부에까지 그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초과 세수를 활용한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고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을 주장해온 기재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그 내각의 판단을 신뢰를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가 양적으로 늘었더라도 질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해선 부족한 것 같다고 시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답변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등이 각 분야별로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하고 정은경 질병청장님 이게 들으셨나요? 예. 국무위원 중에 정청장님 호출되셨습니다. 예. 네. 각본 없이 진행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지역 민원을 하거나 안산시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안산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합니다. 혹시 안산에 공공의료원이 언제쯤 생길 수 있을지 누군가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인사를 부탁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오늘 같이 대통령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같이 좀 뵙고 싶었는데 오지를 못했습니다. 저기 화면상이지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2년 만에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자영업자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 비해 민감한 현안들은 다루지 못했고 북한 문제 등 외교 안보 이슈와 대장동 문제나 고발 사주 의혹 등 민감한 정치 현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시간을 위로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돈키호테 대통령이라고 혹평했고 정의당도 진솔한 사과는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19일 만에 쇄신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정체되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은 선대위 인선 등 정권을 이 후보에게 맡기고 백의종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쇄신의 제1원칙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율 정체 속에 당의 변화를 요구해온 이재명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에 전권을 갖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기득권이나 권한은 내려놓고 그야말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시안은 못 박지 않았지만 조만간 새로운 선대위 구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민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인데 경선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더욱 커진 조직에서 누구를 빼고 더할지가 관심입니다. 지도부는 원팀 원칙을 다시 강조했지만 이 원팀 선대위 구성을 무효로 하고 원상복귀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팀 선대위 구성을 계승해서 새롭게 변화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 후보의 색은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변화돼야 될 민주당에 동화되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를 선택해 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의총 후 페이스북에 후보에게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선대위 구성원들은 사퇴하고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틀 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어제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전 대표에게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아 통합의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잡음이 적지 않았지만 어제 만남으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로 이어지는 선대위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서울 이촌동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배석자 없이 둘이서 약 4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님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 교체에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함께 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을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당 밖에서 중도층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후보 직속의 플랫폼입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3김 체제가 공식화된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메시지와 전략 등 선거 지휘를 총괄하는 가운데 김병준 전 위원장은 정책 분야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인선 공식 발표까지는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에는 중진 위주였던 경선 캠프 때와는 달리 외부 인사 영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엔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권성동 사무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서실장엔 장제원 의원의 복귀도 거론됩니다. 아들 노엘의 음주 측정 거부로 캠프에서 물러났던 장 의원은 어제 윤 후보와 함께 서울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선대위 1차 인선 발표는 이르면 25일에야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2,468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많게는 3,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에도 이처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논술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거의 2년 만입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식을 홀로 들여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뒷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은 정문까지입니다. 차량 진입도 안 되고 부모님들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급하게 여기서 그냥 인사하고. 학교 측도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민감한 모습입니다. 마스크 잘 쓰고 환기도 잘 돼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는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시험 시간을 2개에서 3개로 쪼갰습니다. 또 수험생들에게 사전 문진표를 보내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시험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학교 외부에 기숙사 건물을 개조를 해서요. 1인 1고사장 볼 수 있도록. 전국 각 대학들은 다음 주말까지 논술 시험을 치릅니다. 이동하는 수험생만 약 43만 명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수도권까지 확대됩니다. 하루 학생 확진자가 300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큽니다. 교육부는 밀집도가 높은 학교는 부분 등교를 허용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한강 하구에서 경계 작전을 진행하던 육군 상사가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밟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7시 35분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발생했습니다. 육군 병력이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사이 한강변 초소 주변에서 경계 작전을 펼치던 중 폭발물이 터진 겁니다. 이 사고로 작전을 진행하던 육군 상사 1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민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상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발목을 크게 다쳤는데 다리의 일부가 훼손될 정도의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폭발물의 종류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유실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폭우와 범람으로 비무장지대 등에서 떠내려온 지뢰가 강변에 묻힐 경우는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발목 지뢰로 불리는 M14 대인 지뢰는 작고 가벼운 데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금속 탐지기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한강 하구에선 유실 지뢰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엔 고양시 장항습지 일대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아군 것으로 추정되는 M14 지뢰를 밟고 발목이 크게 훼손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에도 7월 김포대교 북단에서 지뢰가 폭발해 낚시를 하러 온 7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군 작전 지역뿐 아니라 민간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수도권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최근 2년간 한강하구에선 지뢰가 폭발하거나 발견된 사례는 5차례나 됩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네, 대출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요즘 높죠. 시장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줄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압박하고 나서긴 했는데 이 우대금리가 높아진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체감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만에 1.26%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은행의 가산금리는 0.35%포인트 오르고 우대금리는 0.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사실상 가산금리를 0.39%포인트 인상한 효과입니다. 같은 기간 0.36%포인트 오른 5대 은행의 준거금리보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올린 가산금리가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이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과하게 요구한 탓이라는 게 은행들의 해명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라고 강하게 압박해왔고 가산금리를 늘리기보다는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금리가 급등한 반면 예금금리는 여전히 연 1%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9월 말 2.14%포인트로 2010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좀 수동적이고 정부 의존, 그러니까 관치금융이라 하잖아요. 담합적이고. 근데 지금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가급적이면 안 올리고 대출금리는 정부 핑계대면서 올리고.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는데 은행들 수익은 늘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중국의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소식이 끊겼던 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 곳곳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선수가 IOC 위원장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홈페이지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펑샤이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IOC는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펑샤이가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고 현재로서는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은 친구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고 테니스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 편집인도 펑샤이의 근황이라며 영상들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후시진 편집인은 트위터를 통해 펑샤이가 일요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유소년 테니스 대회 결승전 개회식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펑샤이가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과 식사하며 대화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내일이 11월 21일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영상이 지난 토요일에 촬영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펑샤이는 이달 초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글은 20여 분 만에 삭제됐습니다. 그 뒤 펑샤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설이 제기되자 펑샤이의 소재와 안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라는 국제사회 압박이 가중돼 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한 사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흑인 차별에 반발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서 2명을 숨지게 한 백인 청소년이 무죄로 풀려나면서인데요. 이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옹호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2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일 리튼하우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 19일입니다.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Kyle H. Rittenhouse not guilty. 18살의 리튼하우스는 지난해 커노샤 인종차별 항의 시위 당시 거리에서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 후 웃으며 소감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The jury reached the correct verdict. Self-defense is not illegal. And I believe they came to the correct verdict and I'm glad that everything went well. 그러자 판결과 사법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주말 내내 열렸습니다.
시카고 집회에선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까지 참석해 이번 평결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리튼하우스를 총기 권리와 법 질서를 위해 일어선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나서 그를 용감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재판 결과를 반겼습니다. 리튼하우스가 미국 진보 보수 갈등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겪었던 인종 간, 계급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립니다. 추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의무 후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는 30일 판문점 견학 재개를 앞두고 민간인 방문객과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부 청사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는데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을 넘어서면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여행, 공연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1% 초반대의 대출을 지원하고 상품권을 발급하고 소비 쿠폰의 증액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셋값 급등 등으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 대신에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올해 서울의 월세 거래량이 역대 가장 많았는데요. 5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 올해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도 36%가 넘어서면서 역시 역대 최고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2공장 부지에 대한 최종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 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미 의회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인천 노년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고 대기 발령 중인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9분 전북 순창군 부근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순창 북북 서쪽 12km 지역으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에 불이 났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에서 K-팝 가수 콘서트와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한 스카이 엑스포 등이 진행이 됐는데요. 공연 실황을 차량 안에서 볼 수 있는 드라이브인 중계 등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LA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참석을 합니다. 올해 대상 수상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무대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이동원 씨를 추모하는 공연이 오늘 있습니다. 부인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개그맨 전유정 씨, 그리고 조영남, 윤도향, 윤영주 씨 등 가수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 발송이 되고요. 홈택스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자가 80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만나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미래차 사업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가 4만 개가 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깁니다. 이후 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더 집중할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를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내내 이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이 이어졌었습니다. 밤에 내린 비가 이 미세먼지를 씻어내긴 했는데 중국에서 황사가 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중국 황사의 영향은 오늘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일단은 어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그러나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 새벽 대기 중에 있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오늘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입자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보다는 입자가 비교적 큰 미세먼지 농도가 낮 동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는 주로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기상청은 찬바람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엔 빗방울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황사가 이렇게 되면 빨리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예보를 참고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네, 10,000명이 넘게 모여서 연주한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기네스북 기록에 올라갔네요. 베네수엘라에서였죠? 네, 12살부터 77살까지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연주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형 스크린으로 시위자를 보면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10분 동안 합주했습니다. 260명의 심사관들은 이 중 8,573명의 연주가 유효하다고 판정을 해서 기네스북 기록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번 기록 경신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출신 음악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스페인어로 시스템을 뜻하는 엘 시스테마는 빈곤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교육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빈곤과 폭력 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3살 난 아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30대 여성이었는데 아이의 온몸에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 천호동의 한 빌라에 119 구급차가 출동한 건 그제 오후 2시 30분쯤입니다. 3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얘기를 시키고 하더라고요. 소방차.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 조금 하더라고요, 얘기가. 아이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아이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지만 아동 학대가 의심됐습니다. 당시 아이와 함께 있었던 건 임신 중이었던 33살 A씨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집안엔 A씨와 A씨의 6개월쯤 된 친아들, 숨진 아이 등 셋만 있었는데 친아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습니다. 또 119 신고도 A씨가 아니라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인 B씨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전하고 신고는 하지 않은 겁니다. 구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신 거는 혹시 어떤 조사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아버님이 핸드폰이 없는 상태이셔가지고 통화를 하고 온 거는 아닌 상황이에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맡겼습니다.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잠원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구조됐는데 2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109일 앞둔 어제 저녁 생방송으로 국민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재난지원금, 청년 실업 등의 질의가 이어졌고 민감한 정치 현안들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에게 쇄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에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른바 삼김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출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국민들의 질문에 답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각본 없이 진행이 됐고 이제 질문자도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네. 지적을 하고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과거에 옛날에 보면은 좀 정해진 룰에 따라서 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해 보였는데 우선 이제 그 K 방역을 많이 강조를 했던 걸 봤고요. 그리고 대단히 우수했다 K 방역. 그리고 예방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대단히 높다. 백신 접종이 늦게 시작된 데에 비해서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부동산에 대해서 역시 이제 송구하다는 이제 그런 네.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이제 부동산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안정 국면에.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이제 국민들 인식과는 조금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탑 10에 들었다. 네. 모든 면에서 경제, 외교,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어제의 그 국민과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역 문제라든지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탑 10에 들은 거는 맞다고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인식이 동떨어질 면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퇴임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다소 이례적이다 이런 네.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글쎄 뭐 재작년에도 했었으니까 네. 그건 뭐 의도라고 꼭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재작년 11월 이맘때였거든요. 2년 만에 했는데 이제 퇴임을 얼마 안 남기고 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또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뭔가 이게 관건 선거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고 국민과 공감을 갖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국민들이 직접 질문한 거니까 국민 패널들이 질문하고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굳이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했던 시간을 위로한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시간이 워낙 제한적이었으니까 게다가 주제가 이제 이게 한정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워낙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답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또 많이 남았다고 어제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쭉 지내온 거 보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 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전세가 사라진 이런 것들이 민생에 굉장히 그 힘들게 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조차도 그런 박한 평가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민을 이렇게 위로했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못했어요. 시간도 짧았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보다 좀 그런 진솔한 되돌아보기라든지 성찰 이런 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 긴급 총회가 열렸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권한을 모두 넘기기로 결정했고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쇄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쇄신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지난달 10일이었단 말이에요. 10월 10일이었는데 여전히 지지율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휴일날에도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했던 건데 일단 민주당의 색깔을 좀 빼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색깔을 좀 빼고 자신의 색깔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정권 교체론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 구도로 가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 대 당의 구도를 후보 대 후보의 구도,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가면 뭔가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판단하기에는 인물 대 인물로 보면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낫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네.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물, 정당,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그 변수들이 있는데 인물론으로 가자.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삼김 체제가 확실히
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이 영입이 네. 됐어요.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정부 때 정치실장을 했는데 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또 비대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뭐 중도 확장 이런 거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한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는 뭐 다들 지적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많이 알려진 인물인 건 좋은데 너무 과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신성이라든지 새로운 인물을 좀 전면에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2012년도 박근혜 후보, 박근혜 선대위 때 보면 상당히 새로운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 안대희 정치쇄신 특위위원장도 영입을 하고 김영준 중앙선대위원장 이런 등등인데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 새 인물을 또 영입을 하겠죠. 일단 그러나 이제 그 갈등이 김정희 위원장은 좀 김병준이나 김한길 전 대표 영입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봉합됐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교회 예배를 봤는데 이때 장제원 의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이 또다시 비서실장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갈등의 불씨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윤 후보가 이제 자신이 선호한 인물들이 분명히 네.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가정 문제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한 거였잖아요. 네. 선대위에서. 그렇다면 굳이 전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윤 후보를 도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윤 후보는 어쨌든 후보로서의 뭐 이른바 당무 구성권도 있는 것이고 선대위 구성 권한도 있으니까 아마 좀 이제 집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선거 전략으로 볼 때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 부동표가 크잖아요.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윤 후보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넷플릭스 우리 드라마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개되고 하루 만에 오징어 게임을 내리고 전 세계 1위로 오르기도 했는데 또 한 번의 열풍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저승사자들이 고지한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여하게 할까요? 죽음의 공포로 혼란에 빠진 사회는 지옥이나 다름없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나라의 시민들은 신흥 종교에 의지합니다. 좀비 떼가 들이닥치기 시작한 부산행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좀비가 한반도를 완전히 집어삼킨 반도에서 블록버스터를 연출한 연상호 감독은 이번엔 드라마로 지옥행 문을 열었습니다. 고대 옛날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봤던 원형 같은 게 무엇일까? 그런 상상을 좀 하면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최규석 작가와 함께 쓴 웹툰이 원작인데 일찌감치 기대를 한 몸에 봤더니 공개 하루 만에 24개 나라에서 1위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8일 만에 1위가 된 오징어 게임의 기록도 가뿐히 넘었습니다. 드라마를 본 팬들은 벌써부터 리액션 영상으로 환호했고 해외 비평 사이트에선 마치 영화 다빈치 코드나 공포 영화 링을 합쳐놓은 것 같다며 매혹적인 콘셉트에 눈을 떼기 힘들 정도라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에 이어 드라마 지옥도 흥행에 성공하자 한국 드라마를 이길 수 있는 건 한국 드라마뿐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외신들도 이 드라마가 한국 영상산업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눈과 비 소식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6도, 대구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